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오늘 새벽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멋진 금빛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오늘 새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30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우리 선수단의 두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판단할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지 1심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국회에 다시 시동이 걸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등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6.3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민심 흐름과 판세를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월 19일 목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 관련 소식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째인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오후 3시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이곳은 30년 전에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곳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 이 세 가지뿐입니다. 특검팀은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당시 야권의 망국적 폐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면서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을 향한 윤 전 대통령의 사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는 모두 이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 밖에도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군경 지휘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부동산 메시지 계속 냈었는데 어제는 사회학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드는 정치인들이다. 이런 글을 올렸죠.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틀 전에 이 다주택자를 사회학으로 규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우려스럽다.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고 있다고 SNS에 적었는데 이 대통령도 어제 대통령의 SNS에 장 대표의 주장을 실은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사회학은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직격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서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설 연휴 기간에 그 전날 상대간 비판을 다음날 반박하는 식으로 계속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부동산 설전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대법원이 재판 4심제 논란이 제기된 재판 소원 제도에 대해서 어제 참고 자료까지 내가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죠. 네, 대법원은 어제 재판 소원에 관한 Q&A 참고 자료라는 걸 배포를 하고 재판 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법재판소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 국민은 사심제의 희망 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재판 소원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그 결과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헌재에 한 번 더 따질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네. 헌재가 설 연휴 직전에 찬성 취지의 참고 자료를 내자 대법원도 같은 형식으로 반대 입장을 내면서 두 기관이 정면 충돌한 겁니다. 네. 대법원 자료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 대법원은 헌법 교과서와 주석서는 헌재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재판기관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정치적 규범인 헌법을 근거로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며 정치적 고려를 해서 심판하는 게 허용되기 때문이라고까지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단심으로 그러니까 딱 한 번의 판결로 결정되는 헌재 판단이 3심을 거쳐서 고심하는 법원보다 나을 거란 보장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재판소원법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우리 무인기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먼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동영 장관은 어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간인 3명이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걸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네.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 무인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는데요. 네. 정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 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와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도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예. 이걸 놓고는 우리만 선제적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먼저 설정을 하면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감시와 정찰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네. 국민의힘은 법으로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못하게 해놓으면 북한이 남침해도 우리는 그 법 때문에 무인기 작전을 못하는 거 아니냐. 통일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도 아닌데 네네. 어떻게 이런 발표를 할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예. 또 방금 전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됐는데요. 네. 김 부부장은 나는 정동영 한국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도발 행위를 인정하고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 군사분계선 지역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 장관의 어제 발표 하루 만에 반응한 거라서 상당히 빠르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보다 일본이 먼저 미국과 무역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일본의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를 SNS를 통해서 또 직접 공개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막 출범했다면서 일본은 미국에 대한 첫 번째 투자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엔 3가지 사업이 포함됐는데요. 미 오하이오주에 가스 화력발전소를 짓는 거랑 텍사스주 아메리카만의 석유 가스 수출 시설을 만들고 조지아주에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를 짓기로 했습니다. 네. 양국 간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인공 다이아몬드 분야에선 중국 의존도를 낮출 걸로 보이는데요.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건 오하이오주에 지을 가스 화력발전소입니다. 네. 이번 투자 규모는 우리 돈으로 52조 원 정도인데 오하이오주 화력발전소에만 첫 투자 금액의 92%인 48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프로젝트의 규모는 매우 크다.
하나의 특별한 단어인 관세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면서 미국과 일본 모두에 매우 흥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네. 자,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처음 발표가 됐는데 이제 화살이 우리 이야기로 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지난해 일본보다 2천억 달러 적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7조 원을 미국에 10년에 걸쳐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에서 이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걸 문제 삼으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과 같은 품목별 관세와 모든 상호 관세를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현재 국회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상태고요. 예. 이 특위는 논의를 거쳐서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제조차 마련되지 않다 보니 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상단은 미국과 추가 논의를 위해 어제 바로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조금 전 도착을 했고요. 네.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협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새벽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이 오늘 두 번째 금메달을 따냈어요. 네,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선수는 오늘 새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 4초 014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훈 선수가 첫 금메달을 딴 지 6일 만에 나온 우리 선수단의 두 번째 금메달이고요. 한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올림픽 계주에서 우승한 건 2018년 평창대회 이후 8년 만입니다. 네. 캐나다와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경쟁한 한국 대표팀은 1번 주자인 최민정이 선두로 출발했지만 결승선 25바퀴를 남기고 캐나다에 역전당한 뒤에는 3위까지 밀려났고요. 이후 선두 그룹과 거리가 벌어지면서 위기를 겪었지만 결승선 5바퀴를 남기고선 우리 선수들이 막판 질주를 하면서 결국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입니다. 서울 쪽으로 양재 부근에서 서초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수월한 모습인데요. 상습 정체 구간에서도 오늘은 정체가 덜한 곳이 많습니다. 다만 사고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입니다. 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3km 구간 정체가 심한 이유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지나기는 크게 불편하지 않겠는데요. 현재 유일한 정체는 서울 쪽이고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제천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출근 정체는 다부터널 부근에서 1km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증권가 관심은 미 연방준비제도 의사록 내용이었는데 미국 증시 지금 수요일 시장이었을 텐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간밤 미증시는 말씀대로 FOMC 연준 의사록 발표를 이렇게 대기하면서 일단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월 달에 이제 12명의 FOMC 위원 중에 10명이 금리 동결에 찬성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금리 동결 배경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에 따라 종가 기준으로 다우존스는 0.28%, 그리고 나스닥은 0.75%, 그리고 S&P 500은 0.61%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지난달 FOMC 의사록을 보면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 그리고 시점을 놓고 연준 이사들 의견이 분분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1월달 FOMC 의사록을 좀 살펴보니까 관계자들이 추가 금리 인하는 당분간 중단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받쳐주는 경우에만 연말쯤에 금리 인하를 재개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내용 때문에 시장이 조금 초반에 분위기 좋다가 이제 후반으로 가서 좀 쉬었던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여전히 인플레이션 억제에 더 집중을 할지 아니면 노동시장 지원에 더 집중을 해야 할지 이걸 놓고 제법 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노동을 한 번에 같이 신경 쓰는 중앙은행 역할하는 거는 거의 연준이 유일하기 때문에 네. 일단 이건 뭐 그들만의 고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뭔가 눈에 띄게 잡혔다는 느낌보다는 좀 애매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이런 고민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뭐 사실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우선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같이 한번 내용을 논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황을 보니까 주요 기술주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네요. 네, 일단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좀 좋은 내용이 나왔고요. 메타가 데이터 센터 구축에 엔비디아 칩을 좀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1% 넘게 좋은 모습 마감을 했습니다. 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비레커먼의 퍼싱스퀘어가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좀 괜찮은 마감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아팔루사 매니지먼트라고 조금 꽤나 이제 스케일이 있는 지펀드인데 이쪽에서 이제 지분 인상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네. 이게 매일매일이 달라요. 언제는 투자를 많이 했다고 뭐라고 하고 또 언제는 또 투자를 안 했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언론들도 지금 보면 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 사실 지금은 AI에 더 투자를 늘려야 될 시점이고 그리고 더 많은 인재를 확보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한 걱정인 것 같아요. 너무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회수할 거냐라는 그런 불안감이나 이제 불안 심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예. 너무 과한 걱정이니까 그런 거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의 ARM 지분 전량 매각 소식도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예전부터 좀 이슈가 나왔던 내용들인데 엔비디아가 지난 화요일 날 SEC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영국의 반도체 회사 ARM의 지분 110만 주, 약 한 1억 5,58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전체 다 매각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엔비디아가 2020년도에 ARM을 완전 인수를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22년도에 완전 무산이 됐었는데 네.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ARM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제 초기 투자자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네.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도 여기 꽤나 많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요거 매각하면서 조금 AR이 걱정되는 거 아닌가, 뭐 두 기업 간 어떤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일단 매각 이후에도 20년 정도의 라이센스 계약은 유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기업 간 협업은 이어지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단순 지분 매각의 어떤 차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니까 그것도 역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엔비디아가 처음에 ARM 지분 매입한 것도 이제 인수를 염두에 두고 이제 매입을 한 건데 이제 인수 가능성 그리고 인수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분을 내린 거니까 뭐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 우리나라 관련 ETF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우리나라 증시를 미리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ETF죠. 이제 제가 보통 EWI, FAKR, 코르 세 가지 ETF를 설명드리는데 종가상을 보니까 EWI는 1.72%, FAKR은 1.36%, 코르는 4.46%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초반에 조금 좋다가 중반에 좀 쉬어가다가 막판에 좀 땡겨 끌어올렸어요. 제일 중요한 건 막판이겠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오늘 그래도 지난 명절 전에는 좀 쉬었지만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을 보면 명절 마치고 이른바 세뱃돈의 향방이 증시의 관건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세뱃돈은 어른들이 받지는 않죠. 저도 이제 못 받은 지 꽤 됐는데, 보통 아이들이 많이 받아요. 네, 예.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명절 끝나고 나서 받은 세뱃돈을 이제 투자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가고요. 보통 명절 이후에 자금의 흐름을 재미있게 표현한 기사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국내 증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하죠. 그러다 보니까
받은 현금을 투자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어쨌든 이게 과연 어떤 기업 그리고 어떤 업종에 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확실히 뭐 많은 분들이 역사적 고점이다. 뭐 지금 삼성전자 들어가서 되겠냐, SK하이닉스 들어가서 되겠냐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예. 지난주에 그런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 이유에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상승 속도에 지금은 조금 부담을 느낄 만한 거는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 이런 상승률을 처음 보기 때문에. 예. 하지만 뭐 우리나라 밸류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그리고 뭐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아마 올 연말 기준으로 올해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 있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예. 너무 강하고 뭐 부담스럽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뭐 적금 대신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절 이후에 우리 증시 흐름은 어땠었나요? 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어저께 한국거래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 최근 10년 동안 설 연휴 직후에 코스피 등락률이라고 나왔는데 수익과 하락 연도소를 보니까 5대5입니다. 뭐 어떤 네. 사람들은 뭐 연휴 이후에 오를 거다, 뭐 떨어질 거다 내리는데 5대5예요. 아무 통계적 의미가 없다라고 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명절 효과 통계적으로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2021년도 최근이죠,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2021년도 이후에 작년 2025년도는 아시겠지만 1월달 분위기 실컷 좋다가 무슨 뭐 정치권에서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지수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그걸 제외하고 모두 상승세를 마감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명절 마치고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는 괜찮게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오늘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죠. 네, 사실 자사주 소각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경제 방송이라는 거를 출연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자사주 소각은 꼭 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많이 해왔어요. 네. 오죽하면은 미국에 있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에도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을 그냥 바로 해버리는 게 그들 게임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했는지 참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인데 네네. 어쨌든 그것이 골자로 되어 있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하겠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중에 일부는 수정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번에는 뭐 행정통합특별법이나 뭐 사법 개혁안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처리될 예정이라서 만일 뭐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막 그게 예. 나와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처리가 좀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건 염두에 두되 어쨌든 딴 건 모르겠고 뭐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은 꼭 통과가 돼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죠. 네, 고질적으로 저배당 기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오죽하면 해외에 있는 친구들 맨날 대한민국은 배당 성향만 바뀌어도 지수가 많이 올라갈 거야 이런 내용들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예. 다행히 분리과세가 시행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호응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시장의 체질 개선이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네네. 이 기조를 그대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간밤에 NDF 역외 환율은 어땠을까요? 네, 다행히 환율이 조금 그래도 최근에는 안정을 찾는 느낌이긴 한데 여전히 좀 불안한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새벽 5시 47분 기준으로 전일보다 1.91원 오른 1,446.36원을 기록하면서 전일보다 0.13% 정도 상승한 채 마감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휴 끝나고 오늘 우리 증시 다시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명절 전에 이제 조금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 물량들이 다시 아마 들어오는 게 오늘부터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이제 패시브 자금의 어떤 유입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 나누는 세뱃돈 물량, 그 물량도 오늘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긍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지만 1분기는 그래도 미국 증시가 아직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변동성은 충분히 감당하시면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천천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금처럼 투자하시면은 올해는 괜찮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김선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절기가
우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날씨가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새싹이 나는 절기 우수입니다. 이 우수란 눈이 녹아서 비나 물로 변함을 뜻하는데요. 예전부터 우수와 경칩에 대동강 물이 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통 양력 3월에 꽃샘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지만 이미 우수 무렵이면 봄 기온이 높고 초목이 싹틉니다. 네. 옛날 이 중국 사람들은 우수가 시작되는 15일 동안을 5일씩 그 특징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 첫 5일간은 그동안 얼었던 강이 풀림으로 수달은 때를 놓칠세라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놓고 다음 5일간은 추운 지방에 새인 기러기가 이 봄 기운을 피해 다시 추운 북쪽으로 날아가며 이 마지막 5일간은 초목에 싹이 튼다고 했습니다. 절기상 우수라서 사실 기대를 했는데 오늘 아침은 조금 기온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절기 우수가 됐지만 오늘 아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습니다. 네. 아침 기온은 충북 괴산이 영하 10.8, 전북 장수가 영하 10.1, 경북 청송이 영하 9.4, 서울도 영하 3.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은 데다 이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네. 하지만 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가 오늘도 경상도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의 일교차가 20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우수가 지나고 나면 기온은 상승세를 타 이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3도, 이 주말인 모레는 17도로 4월 초에 해당하는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지역은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어요. 네,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구미, 경산, 김천, 경남 창원과 김해에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요. 이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특히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이 글피 일요일에는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전북 내륙, 경상도 내륙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일부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2월 19일 오후 3시죠. 지금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이제 판단하는 세 번째 재판이 되는데 예. 어떤 판단을 1심 법원이 내릴 걸로 보시나요? 글쎄요, 뭐 제가 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그동안 쭉 내란의 성격이 있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예.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뭐 아직 1심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계엄이 곧 내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선고가 나면 뭐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판단대로 또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또 관심사 중에 하나가 과연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1심 판단이 나온 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있거든요. 예. 어제도 보니까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준비 중이란 얘기는 했고요. 어떤 내용으로 대충 모아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역시 이것도 선고가 어떤 정도로 나는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난번에 이제 헌재에서 대통령을 파면시킬 때도 이것이 대통령 파면을 시킬 만한 사안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라는 이제 부분이 나왔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그러나 만약에 내란으로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선고가 내려진다면 예. 또 거기에 맞는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뭐 입장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어떤 입장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제 당 대표실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보지 못해서 아직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좀 참고할 수 있었던 게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인터뷰에서 지금
절연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다라는 말을 해서 네. 이 전환이라는 단어에 또 많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 절연이라는 표현이 이제 정치적 구호 비슷하게 돼버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 이를테면 예. 잘못된 과거가 있었다면 네.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이런 취지의 말로 생각하고 절연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계속 요구받고 또 우리는 뭐 절연을 한다라는 어떤 정치적 구호로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예. 국가가 사실은 미래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떤 구호보다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절연이라는 표현을 쓰든 안 쓰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에서 탈당을 권유받고 자진 탈당을 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절연이 도대체 뭘 뜻하는지에 대한 그 개념의 규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절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민주당은 절연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구호보다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이 과연 잘못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길인가. 그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절연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자꾸 쓰게 되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네네. 과거로. 네.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의 행보 중에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게 이제 당명인 것 같습니다. 2개로 압축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어떤 겁니까 2개가? 저도 뭐 그 2개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마 네네. 이 방송 끝나고 가면 예. 보고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최고위원 회의가 있거든요. 예. 보고가 될 것 같은데 네. 2개 정도로 아마 보고가 될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중 뭐 3일절을 계기로 발표한다는 일단은 시점이 3일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일절로요. 예. 네네. 자, 연휴 동안 SNS를 통해서 정말 이건 부동산 설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글쎄요. 이례적으로 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건 굉장히 좀 드문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왜 이렇게 부동산 이슈를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중요하죠. 지금 부동산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통령이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SNS로 뭐 부동산 집 안 팔면 어떻게 되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위협적인 발언을 하시기도 하고 예. 뭐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기도 하고 또 정치인이 문제다라는 말하자면 도대체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를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소위 이제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까지 폭등을 했거든요.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소위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도 민주당에서 초고강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거기다 금융 규제를 다 내놨지만 집값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만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주택자를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냐. 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해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면 지난해 내놓은 부동산 해법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부동산 대책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뭐 답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도 또 쓰시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말도 그죠. 했었죠. 그런 말씀도 예, 하잖아요. 예. 그러면 도대체 이 정부는 이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의 말 외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무 대책이 없냐 그러는 거를 대통령이 저희 SNS를 통해서 본인의 말로 지금 맡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국민을 아주 제한된 국민을 갈라치기 위해서 뭐 혼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야당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네. 약간 은유적으로 반박을 하니까 예. 또 야당 대표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이 과연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그 사실 좀 특이했던 게 다주택자에 대한 메시지로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반박을 하면서부터 이 지금 사회학이 정치인으로 옮겨간 모양새예요.
이거 포커스를 옮긴 거라고 그러니까 봐야 될까요?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일종의 타겟팅 그러니까 좌표 찍기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 문제의 본질과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문제인데 네네.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장동혁을 지지하느냐의 문제를 치환을 시켜놓은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야당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네. 적어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비전을 보여야지. 네. 뭐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 안 팔면 큰일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는 책임 없다지 않습니까? 정치의 책임이다. 이걸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정치인들이 악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로 공을 떠넘긴 거죠. 당신네들이 법 만들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해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대통령 매우 잘못된 태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치인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예. 메시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런 그 비판도 장동혁 대표의 SNS 글에 대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95세 노모를 또 인용을 해가지고 또 반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95 노모의 말을 인용해서 그 대통령 말에 반론하는 것이 좀 타당하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그 부분은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 저는 장동혁 대표 특유의 뭐 약간 은유적인 표현에 일테면 반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직설적으로 네. 제가 말한 것처럼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아무래도 뭐 관심을 끄는 것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네. 아마 연휴기도 하고 또 뭐 고향 어머니도 뵈러 갔을 테니까 네네. 아마 그런 방식의 표현이었는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죠. 지금 어떤 분들은 뭐 그 집의 사진이 뭐 네, 사진 얘기도 자기적이다 뭐 이런 나왔어요. 얘기들 자꾸 쓰시는데요. 예. 그건 정말로 본질이 아닙니다. 그 본질이 아닌 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네. 부동산 문제라는 건 전 국민의 문제인데 장 대표의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장동혁을 지지하느냐 이재명을 지지하느냐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본말 전도 어법이죠. 네. 부동산 문제 이걸로 논쟁 벌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 설 연휴 전에 사실은 오찬이 예정돼 있다가 이제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SNS로 이렇게 주고받기를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SNS로 해보니까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하는데 그래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방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적어도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네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고 어떤 진지한 대화를 하자라고 만나는 것인데 예. 물론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자주 만났던 신뢰가 쌓여 있는 관계라면 가능합니다만 적어도 하루 전에 전화해서 내일 밥이나 함께 하시죠.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친한 친구 사이라도 야 미안한데 내가 갑자기 소위 이제 숏 노티스라 그러잖아요. 네네. 너무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내일 점심 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잖아요. 네네. 근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하루 전에 전화해서 내일 식사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의 당청 갈등을 설 전에 뭔가 봉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 둘이 말려니까 좀 어색하니까 그럼 기왕에 지난번에 야당 대표가 만나자 그랬잖아. 그럼 장동혁 대표도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예. 결과적으로 장 대표가 안 간다 그러니까 그쪽 모임도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고 저는 여야 대표 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모임이 이런 식으로 가볍게 다뤄져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네. 하루 전에 통보하듯이 통보해서 조율도 하지 않고 이제 대개는
대통령 정무수석이나 우리 쪽 비서실장하고 의제 조율도 하고 또 그렇죠. 내일 식사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네. 이걸 저희가 걷어찼다 저는 이런 표현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중에 추가 질문이 자연스럽게 예, 예. 나오는데요. 예. 의제 조율이 어느 정도 됐었던 아니요. 상황입니까? 전혀 없었던. 전혀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예. 네. 전혀 제가 듣지 못했고요. 네네네. 저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뭐 공개적으로 내긴 했습니다만 예, 예. 갑자기 오찬 회동이 잡혔다는 그 소식을 기사로 봤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전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네네. 대구 내려가는 길에 전화가 왔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이제 2월 본회의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인데 지금 네. 민주당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2월 내 민생법안, 사업법 개혁 법안 처리하겠다.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3,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 열고 입법 속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물론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생 법안도 있지만 예. 그 사이사이 악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뭐 사실상 사심제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대법관 종원법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지금 뭐 매우 강도 높게 반대를 하고 어제 있고 보도 청구절은 굉장히 세더라고요. 세게 나왔고요. 예, 예. 이런 법을 개혁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네. 민생과 개혁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해서 저희가 함부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안별로 네. 또 저쪽에서 정치적 의도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는 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되었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통해서 대처를 할 것이고 뭐 네네. 대표적인 것이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들이고 네. 지방자치단체 통합법 같은 통합법. 경우에도 네네. 어쨌든 지금 막 밀려가는 모양새인데 예, 예. 지금 아무 준비 없이 네. 이렇게 법만 통과시키고 네. 선거만 치러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큰 부작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민주당이 아마 정무적 유불리만을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국가 백년대계를 이렇게 선거 앞두고 조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이제 하위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 일단은 대미 투자 특위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또 이제 특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 예, 예.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진솔하고 솔직하게 그 특위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양해를 구할 것인가에 저는 네네.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저희는 처음부터 국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미국과 협상이 되었는지를 알려달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를 해온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알려진 적도 없고 저희가 비준 동의를 요구할 때도 그 필요 없다 그랬고 그래서 지금 특위는 구성을 해놨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것 또한 면피용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성의 있게 나오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국회가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미국하고의 협상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의 그 소위 그 팩트시트의 이면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를 네네. 정말 다 그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다 저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야지 미국의 진위를 저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 법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를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네. 이 특위도 결코 생산적이고 실효적인 결론을 못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제 시한을 3월 9일까지 활동한다고 지금 못 박은 상황인데다 이제 해외로부터 이제 날아오는 소식이 뭐 일본이 대미투자 프로젝트 사업 결정했다라고 또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라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도 또 이게 뭐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고민스러운 지점이 굉장히 많겠다는 있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이 얼마나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지 않은지를 보면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위원장도 물론 뭐 특위는 야당이 보통 합니다만 네. 이번에 굉장히 야당의 순순히 특위위원장도 넘겨주고 한 걸 보면 책임을 저희 쪽으로 약간 밀려고 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야당이 무슨 발목을 잡는다 이런 거 당치도 않은 얘기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네. 저희도
정부 측에서 정말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한다면 당연히 협조해서 빨리 미국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제 그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민주당이 의원장을 맡은 모든 상임위원회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곳도 간사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응을 위한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본회의 때 지금 앞두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재판소원법이라든가 예, 대법관 증언법 이런 부분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부분들은 입장이 그냥 정리가 다 끝난 건가요? 그동안은 민주당이 예. 자기들 마음대로 안 했습니까? 그동안도 필요하면 본인들 마음대로 속도를 냈다가 네. 또 국민 여론이 좀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조금 늦췄다가 예. 이렇게 해온 것이지 무슨 야당이 설득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법사위에 있습니다만 네. 설득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밀어붙이고 또 당청 간의 갈등이 있거나 지금 소위 얘기하는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이 주춤하고 있는 이유도 청와대에서 너무 나가는 것이다라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주춤한 것이고 네.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지난주에 어쨌든 지금 법안이 법사위에 처리가 된 것이거든요. 네.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땡겼다 늦췄다 하는 것이지 예. 야당을 설득하거나 야당과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제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야당을 설득한다는 표현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속도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무인기 대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4차례에 걸쳐서 침투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된다 우리 국민께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네. 간 무인기 침투를 네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4차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합니까? 저는 정동영 장관 참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 오늘 김여정 북한 네. 김여정 위원장이 네네. 정동영 장관 참 잘했어요라고 칭찬까지 했더라고요. 네. 물론 통일부 장관이 남북 화해를 주선하는 장관인 것은 맞습니다만 네네. 이거는 군사 문제 아닙니까? 군사 작전의 문제고 저희가 무슨 네. 뭐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군사적 행동은 곤란합니다만 북한의 무인기들이 와서 사드 기지 청와대 다 촬영하고 간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정동영 장관이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정말 이상합니다. 정동영 장관이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아니고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과를 해야 되고 또 무인기 침투를 원천적으로 북한에 봉쇄할 수 있는 법을 뭐 만들어야 된다 이런 네, 그런 말씀도 얘기도, 하신 것 같고 예. 법으로 군사작전을 통제하는 법을 만들겠다? 저는 정말로 이상한 기분이 좀 들고요. 예. 또 100번 양보해서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죠.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관계라는 걸 해야지. 이를테면 우리가 유감을 표현하면 북한도 그래 우리도 잘못했어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북한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서로 우리 좀 양보하고 사과해서 긴장을 좀 완화시키자라는 물밑 협상을 하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통일부 장관입니다. 예. 북한이 꼼짝도 하지 않고 북한이 더 호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이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 놓인 국가의 장관이며 국무위원이 맞습니까? 저는 정동영 장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큰일 날 분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또 나온 게 기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이 예. 그런 중요한 협상은 국민의 의사도 우리 국민들의 의사도 중요한 것이고요. 네네. 또 북한과의 어떤 공식적 협상의 채널을 통해서 뭔가 진전된 입장들이 나올 경우에 할 얘기지. 네. 통일부 장관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남북은 지금 어쨌든 정전 상황에 대치된 상황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우리
이거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군인들 힘 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거든요. 저게 네. 무슨 뭐 안전지대 같은 거 만들겠다 하는 거 물론 네네. 좋은 취지로 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떤 입장을 보일 때 우리도 그런 협상을 하는 것이지 지금 통일부 장관이 무슨 북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의 정권을 받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원론적으로 물론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 평화가 필요하다,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부정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만 가지고 평화가 옵니까? 이런 소위 위장평화 때문에 북한이 핵무장국이 된 것을 전 세계가 지금 다 주시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 통일부 장관만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네. 저는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신동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뜨개질 고수가 된 후 SNS 공부를 시작한 김할아버지. 평소 만들기를 좋아하는 만큼 손주에게 선물할 목도리는 물론 SNS 동영상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뜨개질 과정과 직접 든 소품들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는데요. 노년의 삶을 위한 든든한 행복 티켓이 되었다는 평생교육 이용권.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 LLL카드.kr과 상담센터 1600-3005를 이용해주세요.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교육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즈입니다. 오늘은 명근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민족 대명절 설, 장애인 여행 지원 차량을 예약해 고향에 방문했는데요. 휠체어를 싣는 것도 쉬웠고요. 가족들을 위한 선물도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 꼭 안아주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고향으로 달려갈 거예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설 연휴가 모두 끝나고 평일로 돌아왔습니다. 목요일이기도 하지만 눈이 녹아 비가 되고 싹이 터서 봄 기운이 돈다는 절기 우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하권인 곳이 많아서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도입니다. 일부 남부 내륙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앉았고 내일 아침까지 이맘때 수준의 영하권의 아침 추위는 나타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해서 체감온도 떨어지니까요.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낮 기온은 우수절기답게 이맘때를 웃돌아 온화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7도, 어제와 비슷하겠고 세종, 광주 10, 대전 11, 강릉, 대구, 부산 12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내일 13도, 토요일은 서울, 강릉, 부산이 나란히 17도까지 기온이 치솟으면서 한껏 봄 기온이 더 커지겠습니다. 이후 토요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해지고 일요일은 다시 서울 낮 기온 7도로 떨어지는 등 주말과 휴일 이틀간 기온의 높낮이가 크게 달라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전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일부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고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량도 괜찮겠고 경상권 중심으로 건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2부,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박수현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 동안 대통령이 공개 행보는 영화 관람 외에는 없었는데 SNS는 엄청나게 바빴지 않습니까? 특히 부동산 메시지를 정말 연달아 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대통령님의 그 설날 메시지가 이렇게 정책 메시지에 집중된 것은 아마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되게 반응을 해서 서로 설전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는데, 예. 저는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메시지를 직접 마지막 날 내셨지만 정말 간절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대통령에 된 것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 때문이다라는 메시지를 내셨는데 정말 저는 반성했어요. 국회의원인 제가 대통령보다 간절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돌아보게 됐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그것을 뭐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면서 마치 이것이 설전처럼 그렇게 비춰졌는데 대통령께서는 설날을 통해서도 이 만국병이라고 하는 이 집값 이것을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이래야 청년의 꿈이 생기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설날 메시지를 통해서도 전하고 싶었고 또 그만큼 설날에 전하는 메시지만큼 전달력이나 파급 효과도 저는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통령의 정책 의지와 정책 목표 방향이 더욱 선명해진 그런 설날 메시지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 저희 프로그램에 신동욱 의원이 출연을 하셨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한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학을 다주택자가 아니라 정치인으로까지 몰고 간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건 뭐 반박할 필요도 없고요. 이 집값 문제가 지금 얼마나 큰 문제인지 무주택 서민들의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담보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을 역대 어느 정권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와 목표 방향이 담긴 것이지 그 안에서 그렇게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설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정확하게 읽고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민의힘은 처음에 그렇게 겁박한다고 해서 매물이 나올 것 같냐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매물이 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매매가 되도록 뒷받침하느냐가 여당, 야당,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하자라고 할 때지 대통령의 그런 강력한 간절함이 담긴 말씀을 시비 걸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서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부동산 메시지와 이런 행보들이 여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론의 선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예. 이것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간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 초에 가장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집중이 되고 대통령의 말씀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집권 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대통령은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네. 다른 부분을 아무리 코스피 5천을 넘어서 6, 7천을 가고 이렇게 다른 정책들을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 또 발전하는 계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자꾸 시비 걸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함께 해결하자. 대통령의 뜻이 저렇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다 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방향을 잘 잡고 세밀하게 정책을 만들면 이번에 이 만국병인 이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회가 여야 따로 없이 이 문제는 함께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설이 지났으니까 이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반드시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 민주당에서 앞으로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서서 이 대통령이 이제 입법 속도에 대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동력을 추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 이재명 정부는 두 가지를 국민께 다 명령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일으켰던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또 개혁 입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그 윤석열 정권 동안 무너졌던 민생을 빨리 회복시키고 정상화시켜야 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네네.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네. 지금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 와중에도 이 개혁 입법, 소위 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개혁 입법 등 이런 것을 빨리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네. 국민의힘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켜서 민생 법안을 먼저 계속 처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0~300건에 이르는 그런 법안을 어려운 중에도 통과를 시켜왔거든요. 네. 민주당은 이제 그러면서도 이 내란을 청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굳건하게 하는 이 개혁 입법의 처리도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이걸 막으려고 할 것도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래서 하나씩 돌파하면서 미뤄왔던 민생 때문에 미뤄왔던 이 개혁 입법을 이제 설이 지났기 때문에 예고한 대로 네. 이 문제를 차곡차곡 처리를 해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인내를 했습니다만 이제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필리버스터를 뚫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법원이 그런데 어제 그 보도 참고 자료로 재판 소원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대법원은 그런 의견을 뭐 한두 번 낸 게 아니죠. 그러나 또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분명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대법원의 기득권에 관한 입장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문제는 윤석열의 내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 사법체계까지가 얼마나 지금 허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런 앞에도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그런 기존의 질서, 구체제, 기득권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헌법재판소 우연 문제는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내란 청산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이 사법 질서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런 어떤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그런 어떤 사법개혁의 필요성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사법개혁 조치인 만큼 대법원도 법원도 이에 대해서 본인들의 발걸음을 성찰하면서 이에 대한 함께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네. 자, 22일 의총에서 검찰 그리고 사법개혁 막바지 쟁점 조율이 나설 걸로 보여지는데 지난번 그 공소청의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서 보안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하셨잖아요. 이게 네. 변함없이 유지가 될까요? 이런 입장이요? 그건 뭐 지금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대화를 해왔고요. 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이번에 그 보안수사권이나 보안수사 요구권과는 별개의 문제로 설치법이기 때문에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 이 문제는 형사소송법으로 이후에 처리를 할 문제거든요. 네. 그러나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하긴 하는데 예예. 이번에는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보안수사권이나 보안수사 요구권 문제와는 조금 결이 다른 방향에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특위를 구성했는데 첫 회의부터 사실상 파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일본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 세 가지 사업이 결정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대미투자 특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투자에 관한 대한민국 국회의 후속 조치가 늦다라는 이유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대미투자 첫 번째 프로젝트가 지금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압박하겠죠. 이런 와중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뭐 해석들로 이어지는 그런 입법들, 뭐 사법개혁이나 또 검찰개혁 이런 것들과 섞어가지고 이 문제를 국민의힘이 특위조차 방해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민생에 죄를 짓는 일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분을 해서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국회가 져야 할, 또 해야 할 책임의 당사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말씀드린 대로 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의 입법과 국민의힘이 저희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과 그 후속 조치, 특위 가동 이런 문제와는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문제는 정확하게 가려서 해주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 관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혁신당에서는 지금 선거 연대와 관련해서 내란 청산 연합이라면 어떤 방식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민주당의 입장 정리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민주당 네. 입장은 뭔가요? 예. 근데 돌아보면 설 전에 조국 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이 지방선거 후 합당으로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함께 발표한 게 설이 지나면 민주당은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이 지났으니 이제 이번 주 또 다음 주 초까지 그런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 발표될 것이고요. 네. 지금 조국혁신당이 설 전부터 계속 말씀하셔왔던 그런 많은 내용들은 이 단위에서 서로 필요한 만큼 또 방향과 내용과 이런 것들을 이 단위에서 이제 논의를 해 가면 될 일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이 그런 입장은 잘 들었다 이런 정도 입장을 유지하고 이제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필요하면 네네. 그 단위에서 필요한 일을 논의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위 구성과 관련해서 혹시 물밑 조율이 설 연휴 기간에도 있었을까요? 이 문제는 우선 각 당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먼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저희 당은 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논의는 당 대표를 중심으로 구상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아직 각 당이 추진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았는데 선거 연대를 위한 물밑 접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우선 저 민주당의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부터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내용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 차원의 준비 구성과 관련한 준비 작업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진행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신당에서 여러 제안을 했는데 지금 광주시장, 대구시장 결선 투표제 그리고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원 무투표 당선 금지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자. 그리고 특히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북 군산, 경기 평택을에 민주당 무공천 거듭 강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조국 혁신당의 입장은 충분하게 잘 들었고요. 또 조국혁신당은 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느 수준까지 선거 연대를 한다면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은 좀 차분하게 우리가 준비된 준비위원회에서 네. 그것을 논의해갈 문제지 그렇게 막 주장하거나 제안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조국 혁신당도 그런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지방선거 이제 공천을 앞두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그냥 막 무질서하게 할 수는 없지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고 차분하게 해야 되고요. 네네. 우리 속담에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 없어요. 실을 바늘 귀에 차분하게 꿰어서 바느질을 해야 촘촘하게 바느질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해진 순서대로 차분하게 그렇게 논의를 해가면 될 일이고 우선 민주당은 그런 방향과 선거 연대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아직 논의하거나 정한 바가 없습니다만 민주당은 이번 주에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을 아마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설 연휴 전에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죠.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복당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일 신청을 하면 바로 복당이 되는 건가요? 아마 그 복당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이미 수석 대변인인 제 명의로 논평을 바로 발표를 설 전에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복당 절차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만 민주당에는 그런 복당 절차 그런 심사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시스템으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절차들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어떤 무리 없이 진행은 될 텐데 복당 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그날 복당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런 절차를 밟아서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그 복당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송 전 대표가 지금 복당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오선을 지냈던 개항을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제 개인적 입장으로 보면 역지사지로 송영길 전 대표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한 마음이죠.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당에는 그런 그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서 발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심사가 되고 결정이 되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을 예견하거나 누구도 그 시스템을 넘어서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네. 전략공천위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2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긴 했지만 아직 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 않냐. 네. 송 전 대표가 이제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겠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한다면 이게 당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의 역량은 그런 부분들을 다 포용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돌아봐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말씀 뭐냐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무슨 증거 부족,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냐. 뭐 그렇게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먹사연이라고 하는 전혀 관련도 없는 별건들을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네. 이 별건 수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끊어내야 될 그런 구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유죄를 받았던 그런 부분을 2심에서 이건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를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미루는 것은 전혀 민주주의 어떤 그런 원칙 뭐 이런 것들 또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이 정신상 볼 때 송영길 대표는 굉장히 별건 수사를 당해서 억울하게 유죄를 받은 것이죠. 그것을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네. 저는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들은 역시 사법 시스템, 현재의 사법 시스템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해야 하고 네네. 또 당의 시스템도 강하게 작동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국민의 눈높이, 당원의 눈높이 이런 것에 맞게 많은 것들이 질서 있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오후 3시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미 특검팀이 이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을 한 상황입니다. 1심 재판부에서 어떤 선고를 내릴 걸로 위원님께서는 예상하시나요? 예, 당연히 특검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형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에는 정말로 그동안에 국민께 단 한 번도 사과나 사죄의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감형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형대로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 선고에서 또 관심 중 하나가 공수처의 내란 수사 적법했느냐 여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는 따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 것이 적법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과정에서 이미 저는 밝혀졌고 합의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뭐 따질 문제가 저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선고에서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전 경찰청장에 대한 판단도 나올 텐데요. 네. 이분들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당연히 그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미 한덕수에 대한 그런 선고나 나머지 여러 선고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란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이나 네. 그 뒤에 또 나온 재판부에서도 나머지들을 내란 집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논리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늘의 사형 선고로 또 그에 준하는 그러한 김영현과 등에 관한 그런 선고로 전부 그들의 주장이 깨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권창영 특검이 이끄는 2차 종합특검도 지금 24일까지 준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네. 수사 대상 17개 가운데 7개가 내란 특검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난 3대 특검에서 또 일부 특검의 부실 수사 논란도 있거든요. 지금 예, 2차 예. 종합특검에서는 어떤 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 특검에서의 어떤 부실 수사 논란도 있지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 짧은 시간에 네. 또 일부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 속에 그리고 당사자들의 회피와
비협조 속에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실을 다 밝히는 데는 역부족인 부분도 있었죠. 네. 그것을 굳이 특검의 부실 수사다라고 할 것이냐라고 저는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필요성을 민주당은 잘 알기 때문에 역사 앞의 진실을 완벽히 밝히고자 그렇게 2차 특검을 반대 속에 또 출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하여튼 2차 특검이 네네. 지금까지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보강하고 그리고 손도 못 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노상원 수첩은 이 내란의 실제적인 어떤 기획서인데 예. 그것을 왜 기획하게 되었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김건희 특검은 손도 못 댄 것이 워낙 많아요. 김건희 특검이 16개인가 뭐 혐의를 가지고 했는데 네. 그걸 그 짧은 시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까지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 후세를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인터뷰에서 전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을 했다면서 전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네.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전륜이라고 하는 것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가 네.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전략을 쓴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반드시 전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을 면회를 감으로써 그 전환의 기회를 포기했어요.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오늘 선고가 나오면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하고 절연하는 것의 태도를 보여줘야 살 길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태도를 보면 그런 길을 포기한 것 같고 살 길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그 정당으로서 이것이 살아남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름만 바꾼다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서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바라기는 오늘 선고 이후에 국민의힘의 그런 메시지와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생존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역 통합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은 지역에서 또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예요. 이 지선 전에 대전 충남 통합도 잘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대전 충남 통합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지요. 그것은 현재 국민의힘의 단체장인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걸 해보자라고 제안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네.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수용하면 상대방이 반대하지 못할 것이어서 추진의 동력이 확실히 생길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은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주장한 것을 자기들이 반대하고 나섰어요. 이번에 그 설에 우리 지역에 보니까 네. 그냥 그 대전 충남 통합 반대하는 현수막이 이름도 모를 이상한 괴 단체들의 명의를 빌어서 예. 국민의힘이 대놓고 반대하는 현수막도 붙이지 못하고요. 그런 무슨 우익 보수 시민단체 이름도 없는 이런 단체들을 사주해서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서 설날에 온 주민들이 불안해했어요. 네.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 국민의힘의 반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왜 저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해놓고 왜 반대를 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요. 무슨 뜻이 있냐고. 그래서 지역의 반대의 목소리가 아니라 네. 그렇게 국민의힘이 찬성하다가 반대로 돌아선 그런 이상한 모습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대전 충남 통합만 있을 때는 내용을 좀 더 보강하자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반대를 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야 하나로 더 얻어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은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이 네.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게 돼 있던 무슨 뭐 여러 가지 특혜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지역으로 가지
대전 충남으로는 통합이 안 되면 이제 그 기회를 다 뺏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은 막 앞서서 달려나가는데 대전 충남만 이 저 명분 찾고 실리 찾다가 그냥 출발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꼴이 되거든요.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일단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를 반드시 네. 대전 충남 특별법을 광주 전남 대구 경북과 함께 통과를 시켜서 부족하다면 네. 그 이후에 또 보완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설 연휴에서 평일로 되돌아온 목요일입니다. 또 오늘은 절기 우수인데요. 눈이 녹아 비가 되고 싹이 터서 봄 기온이 돈다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이맘때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은 곳이 많았는데 서울도 영하 3.3도로 출발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옷차림 내일까지 유지해 주셔야 되겠고요. 낮에는 그래도 우수답게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7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세종, 광주 10, 대전 11, 강릉, 대구, 부산 12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3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3도, 토요일은 서울, 강릉, 부산이 17도까지 기온이 치솟겠고 토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바람이 강해지고 일요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7도로 되돌아오는 등 주말 휴일 이틀간의 기온의 변화가 아주 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전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일부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경상권 중심으로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각별히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2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형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오늘로 6.3 지방선거까지 104일이 남았습니다. 전격시사에선 6월 3일 제9회 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선거 판세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여론 흐름을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 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론 전문가시니까 명절 때 네.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뭔가요? 그게 이런 것 같아요. 기자라든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어떻게 되냐 이번 선거 이런 질문들을 꽤 받았는데 네. 이제 개인적 지인들, 네. 뭐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선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6월이니까 네. 아직 거의 4달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말하자면 선수들은 마음이 급하지만은 네. 심판들은 아직 뭐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 않다. 네. 명절에도 보면은 뭐 보통 비슷하죠. 가족들끼리 뭐 건강, 뭐 학업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노후라든지 이런 이야기 쭉 하는 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좀 공적인 이야기는 아무래도 뭐 부동산, 주식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고 네네. 그다음 올림픽 중인데 올림픽 분위기도 예전만은 못한 것 같고 이번엔 좀 차분하게 좀 쉬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예. 그러면 보통 선거 전에 언제부터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 얘기를 꺼내나요? 자, 우리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제 설 지나면은 정치권에서 설 이후에 뭐 민심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좀 아전인수격으로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경선을 들어가겠죠. 네. 경선 준비에 들어가겠죠. 예, 그럼 예. 경선 이렇게 되면은 그 열기가 서서히 퍼지는 거죠. 경선을 한다. 뭐 서울시장 경선을 한다. 경기도지사 경선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지금 있는 핵심 선수들보다는 조금 뭐 당원들이라든지 정치에 꽤 관심 있는 분들까지 예. 하고 사실상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모으고 열이 올라가는 것은 선수 확정된 이유 내지는 뭐 경선에서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서울시장 후보가 2사람으로 압축됐대더라. 뭐 이런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쫙 달궈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약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짐짓 2주에 한 번씩 여론을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게 좀 저희가 성급했나 이런 생각도 잠깐 제가 들었습니다. 꼭 숫자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네. KBS 여론조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설 연휴 전에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이제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긍정이 65, 부정 27. 근데 긍정 안에 매우 잘 40, 잘한다 25%. 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렇죠. 뭐 뒤에 이제 다른 기관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네. KBS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딴 데도 보면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사실 설을 맞이해가지고 특히 이제 지상파 3사가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물어보고 다 전화 면접이라는 거는 직접 말로 면접원이 물어보는 예. 조사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거의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조금 넘어서는 거 그리고 네.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뭐 거의 더블 스코어 비슷하게 나와 있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이라든지 조금 뭐 찬반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이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거기에서 찬반이 벌어지는 것도 네. 생각해 보시면 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지 다른 뭐 이상한 말실수라든지 물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에서 전 원내대표 이슈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네네네. 청와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다른 일이 아닌 잡음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런 이슈가 아니라 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평가가 높다. 그리고 야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야권이 이제 똑바로 못 서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권 네. 쪽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뭉담 내지는 잘 모르겠다로 갔다가 다시 또 잘한다로 왔다가 지금 그렇게 묶여 있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살짝 부정적이든 뭐 상당히 부정적이든 그런 입장이 생기더라도 그게 야권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아까 대통령은 일 중심으로 평가받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지금 오늘 뭐 그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 내 문제가 적지는 않거든요. 사실. 네, 그동안에도 많이 불거졌고 보도도 됐죠. 근데 이제 예. 특이한 게 대통령과 여당의 조금 분리 현상도 디커플링 현상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랬습니까? 과거에는 국민의힘 시절에 생각해 보시면은 네네. 역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었죠. 아, 네네. 여당이 좀 더 높아요. 네네. 대통령보다.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뭐 영부인 이런 사람들 계속 사고치고 그리고 여당이 이걸 뭐 뒤치다거리 하는 거였기 때문에 역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거꾸로다. 예. 정치적인 불만들은
여당이 끌어안고 대통령은 이 중심으로 평가받는. 네,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보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이 65%인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4%, 네. 국민의힘이 21%예요. 이러면 한 20% 정도가 낮거든요. 정당 지지율에서 그렇죠. 여당이. 예. 그렇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정치에 관심을 쭉 두신 분들은 아실 텐데 숫자가 우리가 통당 양당이 한 보통 30몇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고 그러는데 네. 이제 30몇 정도, 34, 5 정도가 원래 자기 재산이라는 거죠. 네. 그럼 민주당 거기 플러스 10 정도가 나오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비해서 마이너스 20. 네, 네. 통상적으로 우리 지지층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플러스 10 이 정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는 그 디커플링 현상도 있을 것이고 네. 또 대통령이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네네. 뭐 복합적으로 돼 있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의석이 이제 민주당하고 가까운 당까지 합치면 뭐 180, 19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국민들이 볼 때는 대등한 경쟁 상대로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국힘이 뭘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뭐 의석으로 관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빅 스피커들이 나와가지고 여론전을 확 펼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게임이 잘 안 펼쳐지는 거죠. 전력 차이가 커가지고. 양팀 두 팀의 전력차가 그렇죠. 워낙 크니까 네. 이 지금 상대팀 야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의석수로도 뭐가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여론몰이 의제화에서도 그렇죠. 좀 잘 안 되고 뭐 있는 거죠. 윤석열, 뭐 한동훈 이런 이야기로 자꾸 묶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 양당 대표에 대한 조사가 네. MBC에서 한 걸 보니까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네.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당 정청래 대표는 잘하고 있다가 36, 네. 잘 못하고 있다가 53 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잘하고 있다가 23, 잘못하고 있다가 66. 자, 근데 여당 대표의 잘하고 있다 36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재밌는 게요. 네네. 정청래 대표도 지금 이제 네. 빨간색에 가까운 노란불이 들어온 겁니다. 이 정도 숫자면. 아,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워낙 더 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예. 선거라든지 정당 간의 경쟁은 절대 평가도 있지만 상대 평가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로 가면 상대 평가인 거잖아요. 네네네. 쟤보다만 잘하면은 되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쟤보다는 낫다가 되는 거죠. 정청래 대표가.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야당 대표인데 사실 우리가 뭔가를 평가할 때 제가 이런 예를 잘 드는데 잘하는 것하고 잘 못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월등하게 잘한다가 네. 있고 네네. 뭐 큰 잘못은 하지 않는다가 있는데 야당 대표는 사실은 잘못하지 않으면 되는 자리이거든요. 네네네. 과거에 이제 뭐 국민의힘 뭐 이렇게 이끌었던 김종인 대표 이런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예요. 잘못하지 무슨 않는다. 대선 주자로서 그분이 뭐 앞으로 나라를 이끌겠다 이런 기대를 모으는 게 아니라 실수하지 않고 여당이나 정부가 잘못하면은 탁 지적하고 당내에서 사건 사고 같은 거 안 나게 잘 이렇게 꽉 틀어쥐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당을 이끌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문제는 잘하는 게 문제가 잘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인 거죠.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가 66이나 나오고 있는 게 이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와서 어떤 메시가 나올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어떤 계기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거칠게 나눠 본다면은 부동산 문제라든지 한미 무역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네. 큰 국정 운영 정책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여야 간의 뭐 싸움이라든지 여당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야당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뭐 어느 당이든지 잘 된다면은 그 두 가지를 잘 꿰어 가지고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 내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잡음을 최대한 없애면서 여당의 왜 여당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평가가 높지만은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높은 거지 부동산이라든지 한미 무역 협정에 이걸 다 하나하나를 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왜냐하면 정치 야당이 문제를 못 풀지를 들어가니까. 못하니까. 정치 문제를 못 푼다는 것은 네. 결국은 뭐 한동훈 제명 네. 그 이후에 뭐 김종혁 또 전 이제 최고위원 제명. 네. 그 출당 권고에서 이제 탈당으로 네. 됐으니까 제명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예, 예. 뭐 배현진 네. 뭐 1년 당원권 정지. 네. 그리고 이분들이 여권 내에서 인지도랄까 스피커 파워가 높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청도 군수인가 이분이 뭐 막말을 해가지고 징계를 하니 마니 이렇게 지금 논쟁이 있던데 사실 처음 들으셨죠?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분에 네. 대한 징계를 하냐 마냐는 네. 그 지역 선거에서는 중요하겠지만은 네. 전체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전체판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팍팍팍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 세 사람이 뭐 성추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뇌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잘잘못을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치적 이슈지 않습니까? 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국민의힘에서 그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SBS가 입소수에 의뢰해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004분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네.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국힘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한 질문에 유리가 11, 불리가 36, 영향 없을 것이 43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생각보다 불리라고 한 부분이 36이고요. 제가 생각보다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향 없을 것이 43이나 나왔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영향 없을 거 실제로 판단하는 분이랑 잘 모르겠다. 네. 랑 관심 없다가 다 포함된 걸로 봐야 되겠죠. 이 숫자는 뭐 어찌 보면은 네네. 당연한 거고 그럼 정치에 이제 관심 있어 하고 좀 이 사안을 알고 있는 분들이 한 절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불리 합치면 이제 47이니까 그러니까요. 대략 반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분리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장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숫자를 볼 거예요. 야, 영향 없을 것이 43에다가 유리가 11이니까 이거 합치면은 54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렇게도 볼 수 그럼 딴 걸 다 잘하면은 돼요. 근데 딴 걸 다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딴 데서 한번 그런 말을 해봤는데 네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을 지우는 방법은 뭘까? 제명으로 지우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하고 있는 일을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뭐 여당을 아주 날카롭게 공격하는 과거에 이렇게 뭐 항소치소 이슈라든지 특히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루에 페이스북 글을 10개, 20개 막 쏟아내면서 집요하게 공격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또 중도 보수 유권자들한테 우리는 윤석열하고 완전 절연이다. 미래로 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호응을 받은 거잖아요. 네네. 국힘이 그걸 하면은 한동훈은 지워집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그 이후에 김종혁 징계하고 배현진 징계하니까 한동훈의 이 존재감은 더 커지는 거죠. 한동훈 대표되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 질문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전 대표가 이번 선거, 뭐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든요. 출마할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세요? 본인이 일단 그 지방선거는 안 나간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뭐 나갈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재보궐선거는 좀 두고 보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절대 먼저 움직이진 않을걸요?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뭘 보고 움직일 거라고 아니 보세요? 일단 자리가 나느냐. 어떤 자리?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자리의 라인업이 뭐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개혁적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계속 실망을
안겨주느냐에 따라서 연동되는 거겠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어서요. 지금 결론 재판부가 1심 선고 어떻게 할지 다들 뭐 이 얘기 저 얘기 오늘 저도 질문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SBS가 조사한 걸 보니까 1심 선고 전망에서 사형이 27, 무기징역이 32, 유기징역 21, 무죄 14. 그런데 국민의힘 지층에서는 사형 5, 무기징역 24, 유기징역 25, 무죄가 40 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론조사들을 보면은요. 예. 숫자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가 아까 10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 전망에서 무죄 14가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 숫자가 비슷하죠. 그러네요. 11, 14.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법적 우리 국민들한테 이걸 물어보면은 아니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판사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고 어떻게 법적으로 이렇게 알겠습니까? 근데 당신의 평가가 어떠하냐를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27% 정도 되는 분은 사형 선고해야 마땅하다. 라고 여기는 거고 무기징역 32는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로 여기는 거지 네. 당신의 법적 전망이 어떠냐는 질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죄는 14분이 안 된다. 예, 근데 예. 요 밑에 보면은 이제 국힘 지지층에서는 네. 40 네. %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차이가 크다는 것은 국힘 지지층이 현재 일반 여론하고 괴리가 돼 있다. 숫자로 볼 때. 일반 여론과 국힘 지지층의 생각이 많이 예. 차이가 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어느 당이든 어느 당 지지층하고 일반 여론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크면 안 좋고 또 차이가 있을 때는 네. 그 당이 여론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 국힘 네. 지지층이 여기 보면은 이제 사형 5, 무기징역 20다, 유기징역 25, 무죄 40인데 네. 무죄 40이 이 중에 제일 많죠. 국힘 지지층이 이 무죄 40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반 여론을 이끌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건 제로에 가깝거든요. 이끌려고 하면 할수록 악영향일 겁니다. 그리고 이 SBS 조사에서도 국힘 지지층이 대략 뭐 20대 초반인데 네. 되게 뭐 역설적이라고 할까? 네. 국힘 지지층이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면은 예. 한동훈 제명이 유리하다라는 비중, 윤석열은 무죄라는 비중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전체 네. 100에서 100에서 지금 한 25인데 예컨대 15로 떨어지면은 전체 그 지지율이 중에서는 떨어지면. 그 전체 여론과 괴리된 의견이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비중은 높아진다는 높아지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국힘에서 앞으로 뭐 경선을 한다든지 네. 전당대를 한다든지 점점 또 여론하고 괴리된 흐름이 나타나고 그러면 또 괴리되는 거고 악순환의 골인 거죠. 이른바 그러니까 쉽게 요새 표현으로는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점점점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제가 뭐 많이 되는. 쓰는 표현 중에 뭐 네. 소금물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예. 물이 짠데 자꾸 끓여대면 소금의 양 그대로 있더라도 짜지지 않습니까? 물이 줄으니까요. 그렇죠. 물이 짜는 거 해결하려면은 맹물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중도층을 유입시켜야 되는 건데 네. 그 물이 짜면 더 짜지기가 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어서 지역별로 좀 얘기를 들어가면 일단 서울시장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상 대결로 정원호 구청장과 오세훈 현 시장을 많이 붙여서 네네.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본선 대진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 콕 찍어서 이야기한 게 있었고 네. 그 이후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일단 뭐 민주당 경선이 중요한데 민주당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서울시장에 내보내는 선수는 좀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보다 조금 행정력 이런 쪽으로 붙어야 되겠다. 정치 싸움은 당이라든지 이쪽에서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서울은 부동산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과거에 비해 가지고 경기하고 서울이 과거에는 경기가 보수적이고 서울이 진보적이었는데 많이 역전됐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맞춤형 선수다. 라고들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 내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네. 경기지사는요. 사실 국민의힘은 유승민 의원도 안 나간다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이른바 구인난이라는 그렇죠. 얘기까지 뭐 사람을 나오는데. 낼 수 있냐 없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판이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는 거꾸로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네. 라고 하면은 네. 뭔가 정치적인 칼라가
센 사람, 우리 당원들하고 뜻이 비슷한 사람을 내보내도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반대로 생각하니까요. 지금 그러면 추미애 의원, 한준호 의원, 김병주 의원, 권칠수 의원 등등 한 6, 7분 네.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일단 뭐 김동연 지사가 있는데 이분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검증된 분인데 이제 정치적 컬러가 좀 약하고 또 뭐 과거의 비명이다 이런 공격까지 이제 받고 있는 거죠. 네네. 거기다가 제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추미애 의원일 테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한준호 의원이 이제 친명 칼날을 분명하게 하면서 나이도 젊고 파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 문제로 인해가 조금 곤혹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나왔지만 평가도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그 부분이 경기도 경선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킬 사람이 누구냐. 경기지사 선거에서는요. 그렇죠. 그렇게 작용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산시장은요. 전재수 의원이 지금 지역 위원장까지 물러나면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잠깐 봤었는데 박형준 시장보다 지지율이 살짝 더 높은 걸로 이렇게 조사되더라고요. 전재수 의원은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3선 대단한 거죠. 3선했고 장관까지 해서 저력이 있는 분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통일교 그 수사라는 게 있고 또 부산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달 동안 이야기하겠지만은 늘 보면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여조보다는 막상 뚜껑 열어보면 잘 나오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네. 지금으로는 알 수 없군요. 네. 경북, 대구 경북이요. 지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 출마하는 분이 한 8분 정도고요.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자 4명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으로 계속 지금 출마론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이게 좀 정치를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어떨지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국민의힘의 이 대구 경북은 아까 말한 민주당이 경기도를 뒤집어 보면 됩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뚫기는 어려운 지역이라면 자기 경쟁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이 지금 짠물로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은 대구가 우리가 보수의 심장인데 우리가 먼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우리가 보수가 전체로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의 전략적 판단을 할 거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그걸 말씀드려보니까 경기지사하고 대구 경북은 서로 리버스. 리버스 거꾸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 대구 경북은 지금 지역 통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통합 특별시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누가 제일 유리할 거로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는 길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호남은 급물살을 탈 것 같고요. 네. 충청을 잘 모르겠는데 네. 대구 경북은 충청 따라갈 것 같아요. 충청이 잘 안 되면 뭐 우리도 막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있나라는 쪽이 되고 네. 충청도 한다 하면은 아니 전라도도 하고 충청도도 하는데 우리만 빠져. 20조 못 받아? 그렇게 되면 따라가는 거고. 네, 그건 먼저 좀 더 치고 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치고 나가진 않을 것 같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태곤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월 19일 목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